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까다롭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첫 책 태도의 말들로 많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엄지의 작가의 신작입니다. 첫 책에서 인터뷰하며 들었던 말이나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장 중 혼자 알기 아까운 말들을 모으고 엮어 존중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자신의 호호와 생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독자를 만나고 아이를 키우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작가는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목록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일화와 함께 제시된 이 목록을 차례로 읽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그 근원에 자리한 진심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작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했어도 악의가 없었다면 싫어하지는 않는다. 다만 좋아하지는 않을 뿐이며 거리감을 둘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싶은 욕망, 나에게 잘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라면 좋아하고 싶은 마음, 나는 이런 마음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가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수 없고 그러길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 타인의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섣불리 재단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타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죠. 작가가 말하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편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정확하게 칭찬하는 사람, 자발적인 사람 등 대부분 자신의 욕구와 호호를 선명하게 알고 표현하며 상대에게 부적절한 죄책감을 안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와 잘 지내려 전전긍긍하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일터에서든 육아에서든 타인을 섬세하게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신중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싶어집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손 내밀어 주길 바라는 사람의 신호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고마운 마음을 애써 꽁꽁 싸매지 않고 자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입니다.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노후와 가족,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 양상과 해결을 살핍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황마다 구체적인 과정과 법리를 밝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판례와 해설은 그 배경에 놓인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합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은 독자라면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법 전반에 관한 상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별빛 창창입니다. 별빛 창창은 무채색 같은 삶을 살아온 29 청년이 세상에 의해 규정된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지워내고 스스로 선택한 색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물들여가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설재인은 태몽이라는 민간 신앙을 소재로 가져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지는 주인공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저 단 한 번의 꿈으로 정의되고 그 꿈풀이를 정답처럼 따라야 하는 인생. 이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야지,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지 등 넌 그래야만 해라고 수많은 규정을 당하고 삶에 대한 부담감을 아는 채 살아가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느껴야 할 패배감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태몽의 용과 호랑이가 등장한 덕에 환장하게도 용호란 이름을 갖게 된 곽용우. 그는 이름 세 글자를 빼면 색채 없는 인간입니다. 29 인생 내내 잘나가는 엄마와 비교당하는 곽용우는 캠퍼스 위의 엉성한 습작, 스케치 같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공부는 그냥저냥해 삼수 끝에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에 가까스로 들어갔지만
졸업 후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패배자입니다. 곽용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에도 엄마에게도. 세상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 그에게 유일하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때는 오직 드라마계의 스타 작가이자 자신의 엄마인 광문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홀연히 사라집니다. 한여름에 아스팔트 도로에 내린 가랑비처럼 깨끗하게 증발해버리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사이 드라마 제작사 PD이자 광문영의 수족인 오혜진이 한 가지 제안을 해옵니다. 엄마의 새 드라마 드림 런처스를 대신 집필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싶다가 마음 깊숙이 한 구석에 벌어진 자신의 꿈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할 때 언제나 썼던 그 단어 작가. 하지만 엄마의 글재주에 비하면 곽용호의 재능은 얄팍하기 그지없었고 작가는 그에게 먼지 쌓인 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를 해달라니. 비록 광문영이란 이름으로 쓰는 엄마의 드라마지만 곽용호는 솔깃해집니다. 네 번째 도서는 여우의 계절입니다. 역사를 빛낸 많은 명장 가운데 최근 강감찬과 고려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소설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왕성히 활동하는 작가 차무진의 여우의 계절은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인 거란의 10만 대군과의 일전을 준비하는 고려군 진영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대원수 강감찬,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지닌 설주카와 살인병에 걸린 설매와 자매, 독방의 만능 사냥꾼 각치 등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스산한 고려 북쪽 땅 구주 지역의 토속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일어난 수상한 사건 앞에서 휘청거립니다. 소설 여우의 계절은 1000년 전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전쟁과 그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담아낸과 동시에 스릴러 소설로서 장르적 희열까지 함께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작가 차무진은 기주대첩은 외세 없이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유일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가 현대인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고 사료 연구도 적어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며 역사 사실과 스토리텔링의 교합 작업을 통해 또 하나의 드라마를 펼쳐내고자 한다고 작품의 의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노쇠하고 노예한 지략가 강감찬의 픽처에 마침내 무릎을 치고 감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려거란 전쟁 마지막 20일의 미스터리, 귀주대첩 20날 전, 그 성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기치 못한 상상으로 완성시킨 극적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책장을 펼쳐보세요. 다섯 번째 도서는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입니다.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돌봄 공백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는 대개 간병비 지원, 돌봄 노동자의 처우 보장 등의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만으로 정말 위기의 돌봄을 구할 수 있을까요? 20살 때 쓰러진 아버지를 10여 년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등을 쓴 영케어러 조기현, 국내 최초의 방문진료 전문 병원인 건강이집 의원 원장이자 처방전 없음의 저자인 홍종원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돌봄은 제도화된 서비스를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취약한 존재이며 항상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는 상호의존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돌봄의 위기를 넘어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돌봄 현장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돌봄의 가능성을 사유해온 두 사람이 나눈 5번의 대화를 엮은 결과물입니다. 저자들은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각자 도생의 논리에 저항하며 일상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어 돌봄이기 사회를 함께 돌봄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장은 돌봄 위기 사회가 된 한국의 돌봄 실태를 짚고 왜 누군가를 돌보는 일 자체가 위기가 됐는지를 탐색하고 2장에선 우리에게는 돌봄의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3장은 돌봄 노동자, 의사, 공무원 등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좋은 돌봄을 해낼 수 있을지를 말하고 4장은 집이냐, 시설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의 틀을 바꿔 당사자가 안도감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장에선 5장 돌봄을 중심에 둔 사회, 돌봄으로 재구성된 사회로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준비 없이 맞이한 돌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